월급 300만 원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지금 10대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아직 사회에 나가보지도 않은 아이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틱톡과 SNS에서 299만 원짜리 강의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갑자기 탐욕스러워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현실을 더 빨리 알아버린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서 월급을 받아도 그 월급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서 확인한 구조적 현실입니다. 계층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자산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달랐습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그 자산이 다시 기회로 이어지는 흐름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제는 노력만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은행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 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NS를 켜면 요즘 이런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18살에 1억을 번 방법 최초 공개, 고등학생이 7개월 만에 2억을 모은 비결, 누구나 노력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죠. 공부하고 취업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자신이 알려주는 새로운 방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KBS 추정 60분이 이 영상들의 실체를 직접 파헤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상을 끝까지 봐도 돈 버는 방법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인 뒤 방법이 궁금하면 DM을 달라는 문구만 뜨는 구조거든요. 강렬한 제목과 달리 실제로 가르쳐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DM을 보내면 이번엔 강의 구매 링크가 날아옵니다. 가격이 얼마냐고요? 저렴한 건 12만 9천 원에서 시작해서 프리미엄 패키지는 29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돈을 내면 진짜 비법을 가르쳐 줄까요? 아닙니다. 강의를 구매하면 나오는 내용은 딱 하나뿐입니다. 나처럼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당신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방금 속은 그 방식을 그대로 다시 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곧바로 다음 가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영상을 보고 혹해서 강의를 산 학생이 이번엔 똑같은 영상을 올리고 그걸 본 또 다른 학생이 강의를 삽니다. 추적 60분은 이걸 신종 다단계라고 불렀습니다. 디지털이라는 포장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예전 어르신들이 속았던 옥장판 건강기구 다단계와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수법에 특히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 속 또래가 고급 시계를 차고 스포츠 카키를 손에 쥐고 있으면 심리적 방어가 무너지거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게다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신사업이라고 강조하니까 경계심도 낮아지는 겁니다.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아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합법적인 신사업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냥 다단계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고액 가입비를 유도하고 실체 없는 디지털 강의를 팔게 만드는 이 신종 다단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청소년들이 저런 영상에 저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히 탐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를 보면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그들을 저 영상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추정 60분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는 결혼도 못하고 차도 못 사고 데이트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 돈 받아서 사는 삶은 너무 잔인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숫자를 직접 짚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실수령 200만 원은 연봉으로 치면 약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 수준이고 실수령 300만 원은 연봉 약 4,1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는 거죠. 비교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중견기업 초임 통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6,474개 중견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 초임이 3,941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3,400만 원이었는데 4년 사이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실수령으로 환산하면 약 2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월급 300만 원이라는 건 중견기업 신입 초임 수준이라는 겁니다. 중견기업에 처음 들어간 신입사원이 받는 돈이 결혼도 못하고 데이트도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눈높이가 높아진 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는 서울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걸 아이들이 이미 직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월세, 교통비, 식비를 계산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체감이 됩니다. 중견기업이 매년 채용하는 청년 수가 62만 명이고 이게 전체 신입
신규 취업자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처음 취업하는 사람 10명 중 4명의 평균 출발선이 연봉 3,900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라는 거죠. 대기업은 이보다 높고 중소기업은 이보다 낮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신입사원의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이건 내 인생의 최고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첫걸음이에요. 억대 연봉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초임이 시작인데 지금 분위기는 초임부터 완성형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받는 월급이 인생의 최고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SNS를 보면 월 500만 원 이하면 저소득처럼 느껴지고 성과금 1억은 기본인 것처럼 보이고 30대 초반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야 평균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SNS는 상위 몇 퍼센트의 삶만 전시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게 평균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배, 20배 레버리지에 눈이 가고 자극적인 영상에 혹하고 빠른 길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30살에 40살 수준의 자산을 이미 가져야 한다는 압박이에요. 10년을 앞당겨야 한다는 느낌이 상시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SNS에는 나이가 표시되지 않으니 그 글이 40대가 쓴 건지 30대가 쓴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나보다 훨씬 앞선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끊임없이 보이죠. 그러면 자연히 나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부의 추월 차선을 달려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예전에는 정말 달랐을까요? 부모 세대는 진짜로 열심히 일해서 계층을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한국은행이 직접 공식 데이터로 답을 냈습니다. 세대 간 경제력 되물림이라는 제목의 BOK 이슈 노트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민감한 주제를 공식 보고서로 다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공식 기관이 숫자로 확인해버린 거거든요. 보고서는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이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시작합니다. 약화가 아니라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용이 데이터로 뒷받침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득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경제력이 완전히 일치하면 1, 아무 관계가 없으면 0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0.2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나눠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71년에서 1980년생 세대, 지금 40대 중후반의 경우 부모 자녀 소득 상관계수가 0.11이었습니다. 부모가 잘 살든 못 살든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개천에서도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81년에서 1990년 세대로 넘어오면 이 수치가 0.32로 뛰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을 그만큼 더 강하게 결정하게 됐다는 거죠.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그 10년 만에 3배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 2000년대생들은 어떨까요?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5년에서 10년 뒤에 통계가 잡힐 겁니다. 하지만 추세대로라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향이 갑자기 바뀔 이유가 없거든요. 이 현상이 특히 심각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비수도권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소득 대물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또 다른 결론입니다. 지방에 사는 청년일수록 부모의 경제적 처지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의 대물림은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수능 성적이 좋은 대학으로 연결되고 좋은 대학이 높은 초임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수능을 잘 보는데 서울이 유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교육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최근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평균이 100만 원이라는 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쓰는 가정도 수두룩하다는 뜻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이 격차를 따라잡기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수능 성적을 좌우하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임금이라도 높다면 교육을 마치고 내려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가면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방에서 자란 아이가 서울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가 도달한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층 상승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수도권 이주였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결론이지만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으로 이주한 경우 자녀의 소득 백분위가 올라갔다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서울로 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 소득으로 자산을 쌓는 흐름이 그나마 작동하던 경로였던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하지만 이 전략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도 자산을 따라잡기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산 대물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자산의 경우 주택을 대리 변수로 삼아 분석했습니다. 자산 규모를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와 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전체 평균을 보면 부모 자녀 자산 상관계수가 0.38이 나왔는데 소득 상관계수 0.25보다 이미 높습니다. 1981년에서 1990년생으로 좁히면 0.42까지 올라갑니다. 1990년대생 이후는 0.5에서 0.6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산은 소득보다 훨씬 강하게 대물림된다는 거죠. 부모의 자산 순위가 높으면 자녀의 자산 순위도 그만큼 따라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무리를 하면 서울 외곽이라도 아파트 한 채 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둘이 돈을 합치고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면 다리가 찢어지긴 해도 가능성은 있었거든요.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쌓는 길이 그때는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30억 원입니다. 연봉 1억 원인 부부 2명이 세금 내고 생활비 쓰면서 모아봤자 20년이 넘게 걸리는 금액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예요. 다리가 찢어져도 안 됩니다. 소득으로 서울 아파트에 올라타는 길은 사실상 끊겼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서울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증여나 상속으로 연결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산 상관계수가 소득 상관계수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자산을 결정하는 구조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죠. 지금 청년 세대가 초조해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가면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걸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불안감이 나만 뒤처질 것 같다는 공포로 이어지고 무리한 투자나 성공 사기에 눈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짚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2020년대 들어서 니콜라라는 가상의 인물이 상징적인 밈이 됐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절망에 빠진 30대 중반의 중산층 직장인 이미지입니다. 그 표정이 전 세계에서 공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가 잘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나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갈수록 의미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좌절감이죠. 근로는 신성하다고 하면서 정작 근로소득의 세금을 가장 많이 때리는 구조가 그 분노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에는 헨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E-N-R-Y, 즉 High Honor Not Rich Yet의 정말이에요. 연봉이 높아도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대출 갚다 보면 실질적인 자산 축적은 더디기만 합니다. 자본이득으로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근로소득이 따라갈 수 없는 시대거든요. 우리나라 가구 평균 소득이 약 7,185만 원입니다. 두 면이 벌어서 각각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받으면 가구 소득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 정도면 용이 되기 위한 소득 준비는 충분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평균 이상을 이룬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소득이 준비됐다고 해서 문이 열려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수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동시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산이 있는 세대는 잠자는 동안에도 자산이 불안하고 자산이 없는 세대는 열심히 일해봤자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구조가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향해 가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로소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이건 숫자로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부동산 자산 상위 가구와 하위 가구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모에게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뒤 자산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소득이 같아도 자산이 다르면 삶의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존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금전적 성공이 사회적 인정과 연결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조용히 작게 사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경쟁적인 나라거든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점점 위축되는 현실을 개인의 마음가짐만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자살률이 오르고 사회 불만이 팽배해지고 정책 대립이 격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죠. 이 방향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향,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놓는 겁니다. 자산 없이 출발해도 높은 소득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경로를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용이 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자는 말이죠. 한
한국은행 보고서도 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을 완화하려면 부모의 자산이 없어도 자녀 세대가 소득을 통해 자산을 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높은 소득이 실질적인 자산 축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은 쉽지만 실행은 훨씬 복잡합니다. 경쟁을 허용한다는 건 누군가는 앞질러가고 누군가는 뒤처진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앞질러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말과 같은데 그걸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의 명제는 맞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대 간 경제 대물림을 완화한다는 말은 자산이 없는 세대가 높은 소득으로 높은 자산을 축적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길을 열려면 결국 경쟁이 수반되는데 그 경쟁을 우리 사회가 정말 원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앞질러 갈 수 있는 구조를 환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근로소득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자산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방향으로만 가다간 이 사회에서 노력이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의미를 잃으면 사람들은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299만 원짜리 다단계 강의를 사거나 20배 레버리지 투자에 전 재산을 걸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포기의 길을 선택하거나 이 세 가지가 지금 청년들에게 보이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시작 전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유지돼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 믿음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도 정상적인 경로를 걷지 않으려 하거든요. 한국은행이 이 보고서를 낸 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이유가 개천에 사는 사람들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 공식 기관이 데이터로 확인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근로소득이 다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만큼 자산 축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문제들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299만 원짜리 다단계 강의에 속는 건 탐욕이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겁니다. 중견기업 초임 월급 290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미래를 그리기가 어렵다는 걸 그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절망의 뿌리는 한국은행이 숫자로 확인한 것처럼 구조에 있습니다. 소득 상관계수는 0.11에서 0.32로 10년 만에 3배 올랐고 자산 상관계수는 소득보다 더 높은 0.38에서 0.42로 올라갔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력을 결정하는 정도가 10년마다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증거입니다. 근로소득이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건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코스피와 부동산이 오르는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의 상대적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보다 더 강한 절망감 속에 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더 많은 다단계 피해자, 더 극단적인 투자, 더 깊은 포기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이 구조에 직접 손을 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자산이 쌓이는 경로, 부모의 재산이 없어도 출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